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에서 그동안 얘기만 하고 있었죠. 그 유튜브 방송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런저런 준비할 것도 좀 있었고 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뭐 저희들은 이제 게으름을 부리고 있었는데, 이제 손혜원 선배가 이제 닥달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할까 해요. 하나는 한명숙 총리 그 사건 이제 그 증인에 대한 그 위증 교사했던 문제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그 요새 그 신문에 좀 자주 나오는데 민정수석 쪽에서 이제 금감원 감찰을 했던 문제, 이 두 가지가 둘 다 묘하게 둘 다 이제 감찰에 관련되는 얘기네요. 근데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 당원분들이랑 한번 같이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한명숙 총리 사건 모해 및 위증교사라는 이제 제목으로 잡아봤는데, 우리 황 의원한테 현 상황에 대한 지금까지 경과 같은 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황희승입니다. 우리 주진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명숙 총리 사건에 관해서 검사들이 몇몇 증인들을 소위 회유하고 협박해서 모해 위증을 하도록 교사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죠. 모해 및 위증교사가 아니고 모해 위증교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세 명이 증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실제 증언을 한 사람은 2명입니다. 검찰에 불려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진술서를 쓴 사람은 3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증언을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했고, 나중에요. 2명이 증언을 했는데 이 3명 중에서 처음에 증언을 거부했던 한은상 씨와 그다음에 증언을 했던 최모 씨가 검사들의 어떤 모해 위증 교사 소위 공작이 있었다는 것을 폭로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이 사건이 최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조사하라라는 어떤 지시를 내렸다라고 얘기했고요. 전체적인 과정은 이제 크게 보면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신 분들이 많겠죠, 여전히. 근데 당시에도 사실은 사건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1차 사건이 있고 2차 사건이 있습니다. 1차 사건은 전부 다 무죄가 됐고요. 대한통운. 예. 그는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은 다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로 2012년 그렇죠. 지방선거 할 때인가요? 2010년이군요. 2010년이죠.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방선거 서울시장 나갔을 때였으니까. 그때 선거가 다가오기 직전에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사건을 검찰이 터뜨립니다. 그 사건이 나중에 결국 기소화되어서 1심에서도 무죄가 납니다. 그런데 2심에서 다 뒤집어지죠. 그때 2심에 새롭게 증언이 있었는데 그 증인이 2명이 투입되는 거죠. 그 증인이 바로 최모 씨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증인을 만들려고 했던 분이 한은상 씨고, 또 다른 증인이 한 명이 또 있죠. 김모 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이 검사들이 허위 증언을 하도록 자기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종용을 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진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면, 한은상 씨가 최근에 뉴스타파와 MBC에다가 이 사건을 제보를 했고, 그것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모 씨라는 분이 법무부에다가 이제까지 과정들, 즉 검사들이 모해 위증을 했다는, 교사했다는 그 사항들을 법무부에 진정서로 제출을 했고요. 그 진정서가 법무부에서는 대검 감찰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 상태까지가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옛날로 얘기를 돌아가 보면 당시에 그 한명숙 총리에 대한 그 뇌물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라는 반응들이 이제 컸죠. 왜냐하면 한명숙 씨가 비록 뭐 정치인이라고는 하지만 원래는 이제 시민운동 하시던 분이고 그분 평소에 품행이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슨 돈에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될 성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잡아도 엉뚱한 사람을 잡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으로서의 이제 반응들은 이제 재판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일부 그 동생이 쓴 돈 중에 일부가 이제 이 사람이 준 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준 그 수표랑 연결이 된다라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고 난다면은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그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 인사들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네. 또 그 수고 언론들이 기사를 많이 쓰고 뭐 그랬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아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 당시 문재인 대표 플러스 많은 그 야당 그 당시 야당이죠. 야당 정치인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있는 분들도 대거 그분이 이제 뭐 감옥에 갔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같이 나와가지고서 그 연대감을 표시하고 지지를 표시하는 걸 보면서 뭔가가 네. 전 양반들이 보기에도 뭔가가 억울한 게 있는데 이것을 갖다 그냥 더 이상 어떻게 못하고 저러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약간 좀 깨름칙한 상태에서 넘어갔었죠. 그렇죠. 네. 그랬다가 요번에 뉴스타파에서 그 돌아가신 분의 그 비망록을 공개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그랬어요. 비망록 공개만으로 저것이 뭐 비망록이라는 게 이미 다 알려진 상태였고 증거 자료로 뭐 제출됐기도 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저것만으로 얘기를 더 끄집어낼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이제 아니나 달라 이제 그 뉴스타파에서 그것만이 아니라 네. 거기 증언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네. 자기들한테 그런 식으로 교사를 했었다는 것을 잡아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이 되면서 이제 얘기가 좀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진 그런 상태인 거죠. 네. 이제 혹시 이제 이게 그 한명숙 총리 그다음에 한만호 씨라는 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네. 분이죠. 그분이 소위 정치 자금을 한명숙 총리에게 줬다라고 이제 한 것이 기본적인 공소 사실 판결에 주된 내용인데 한만호 씨가 이제 어떤 과정이냐면 수용돼 있는 소위 교도소 정확하게는 구치소였죠. 그 구치소에 같이 수용됐던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이 곧 검사들이 소위 말해서 투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방에다가 3명이 같이 들어갔고 그래서 총 4명이 있는 과정에 그 3명이 한만호 씨로부터 당신이 돈을 한명숙에게 줬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하게끔 검사들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만호 씨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의 얘기를 들을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 중에 한은상 씨가 3명 중에 있었는데 한은상 씨가 제가 지난 2주 전에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광주교도소에 이미 계신데 그분을 만나서 이제까지 있었던 저 과정들을 쭉 제가 들어왔고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왜 가 있어요? 그분도 자기가 인정한 죄가 있고 인정하지 않은 죄가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죄가 소위 말해서 주가 조작, 그다음 배임 횡령 이런 쪽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6년, 그다음에 2년 이렇게 받은 게 있고 자기가 인정한 죄는 뭔데요? 인정한 죄는 일부 횡령죄가 하나 따로 별게 있어요. 사업하던 사람이에요? 네, 사업하던 사람이 일부 횡령죄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관여된 범죄가 아니게 약간 뒤집어선 형제들이나 동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억울하다는 걸 하고 있지만 그거는 좀 복잡한 과정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또 연루돼 있는
검사와 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재판 중인가요? 역시 재판 중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제 이 사람이 혹시 자기 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걸 갖다 흘리는 건가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것을 알린다고 해서 제보를 한다고 해서 도움받을 게 전혀 사실은 없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본인의 사건이 아니고 뭐 한명숙 총리 또 뭐 한문호 씨 이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진술을 한다고 해서 검사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줄 것도 없고 이미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지만 뭐 저도 이제 듣는 게 있잖아요. 주위 친구들의 법률가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찰에서 증인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하도록 교사를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자주 있는 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독특한 건 뭐냐면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번복하고 그걸 하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네. 요번에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 일단 한은상 씨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진술을 하진 않았어요. 본인에게 대해서 검사들이 당신의 여죄를 더 추궁하겠다라고 계속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2년을 살고 있는데 6년, 2년이니까 12년, 14년이죠. 살고 있는데 그 외에도 죄를 더 찾겠다. 뭐 가족들에게도 흘러갔던 돈들을 다 뭐 어떻게 하겠다. 소위 지난번 채널A 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이철 대표한테. 그런 식의 똑같은 어떤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검찰로 수시로 불렀어요. 그래서 검찰에 가서 계속 자기는 진술을 합니다. 진술을 계속 연습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정언을 막상 하려고 했을 때는 자기가 거부를 하죠. 네. 나머지 2명은 정언을 다 그대로 충실히 이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뭐 쉽게 말해서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사실 뭐 이렇게 하면 경천동지할 일이죠. 엄격히 하면.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알게 모르게 검사들이 해왔던 것이고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걸 밝히느냐? 사실 그 동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세세하게 뭐 확인할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한은상 씨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확인한 것은 이미 이 자기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는 고등부분까지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부분 판결도 그렇게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고 검사들의 문제를 폭로를 한다고 해서 검사들이 소위 말해 딜을 할 것도 아니고요. 잠깐. 이분이 이게 자기도 있으면서 위증의 그 압력을 받았을 때면 벌써 10년도 된 전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재판이 그런데도 안 끝난 재판이 있어요? 아니 이제 한명숙 총리에 대한 진술을 해달라고 위증을 해달라고 했던 거는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죠. 그게 2013년에 아마 2심에서 확정이 판결이 선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분 사건은 그거와 관계 없는 사건, 자기 개인의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물론이지. 네. 네. 그 사건, 자기 사건에 그 사건이 대해서 지금까지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냐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끝난 거는 있고, 끝나고, 오케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추가로 검사들이 여전히? 예. 여전히? 예. 오호. 예. 그래서 물론 그 이유가 특별히 없이 뭐 있죠.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가 농간을 부리는 게 좀 많이 있죠. 이게 검사들하고 작전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검사 출신 변호사 끊임없이 수용돼 있는 사람을 겁을 주기도 하고, 또 압박을 하면서 자꾸 뭔가를 계속 거래관계를 맺어냅니다. 그래요? 근데 그 거래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또 제3자를 내세우거나 그 변호사가 직접 이 사람을 고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 계속 중첩돼 있다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 이루어진 다음에 재판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재판이 남아있는 게 지금 고등본에 남아있는 게 아직도 있다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이 양반이 검찰에 대해서 물론 일반적인 그 피의자들이 검찰에 대해서 감정이 있겠지만 이 양반은 특별하게 검찰한테 거의 10년이 넘게 고생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것이 잘 안 터트리는데 요번 경우에 터트려졌단 말이죠. 이제 이게 요번 총선 결과랑도 연결이 있다고 보세요?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분들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 뭐 목숨은 아니겠지만 자기 인생이 파멸될 수도 있다는 항상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이 그렇죠. 원체 뭐 크고 또 엄청난 장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한테 괜히 밑보였다가는 그럼. 오히려 자기가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 위협을 항상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 1월달, 2월달부터 조금씩 이 얘기를 준비를 하고 외부 사람한테 이거를 알려줍니다. 왜냐, 이미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 있어 왔고 검찰권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위축되고 줄어온 거는 맞거든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4월 총선이 이길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해지니까 뉴스타파라든지 MBC에다가 제보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4.15 총선 결과가 났을 때 이후로는 이분뿐만 아니고 최모 씨라는 분도 용기를 넣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당시 있었던 상황들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한은상 씨와 똑같은 내용으로 거의 얘기를 합니다. 최모 씨는 한은상 씨와 달리 최모 씨는 이미 형기를 다 끝내고 이미 오래전에 출소를 하신 분이에요. 출소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자기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용기를 그러니까 이분은 잘못하면 괘씸죄. 거꾸로 괘씸죄로 위증죄로 도리어 또 검찰에 기소해가지고 다시 또 집어넣을 수도 있겠네요. 위증은 이제 정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은 아니고 풀려나신 분이 풀려나신 분은 진정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케이, 뭐 위증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에 그러니까 위증을 하지는 않았었다는 얘기죠.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위증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죠. 옛날에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는 위증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위증의 부담을 안고 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말로는 선거라고 하지만 선거를 통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면 공수처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 사건이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공수처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당연히 이제 제가 한은상 씨로부터 들었던 거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검찰에 수사할 거로 생각하면 못하러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은 한은상 씨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대로 밝혀내기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사건을 또 이야기하게 된 건 한명숙 총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이번에 일당이 되면서 본인들의 당의 대표였던 분이 이렇게 소위 똘똘 말아가지고 사건을 만든 그 피해자라고 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용기를 갖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하는 얘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제가 이거 넘겨짚은 얘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도 이거 자기들은 이 문제를 풀어나갈 거다. 이게 뭐 얼마만큼 비중을 갖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를 하죠. 총선 결과에서 힘을 입었다는 거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더불어민주당이 그거 말고도 이런저런 있지만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꿈쩍도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보면 더불어민주당 하는 걸 보면 일부 사람들은 개인 의견으로서 이 사건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또 국회가 나설 수 있는 성격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약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아직 나오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예, 무슨 이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국회에서 뭘 할 수 있는 거가 좀 애매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게 일국의 자기 당의 당대표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약간 명분상에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뭐 본인들의 당의 대표 문제뿐만 아니고 당신은 또 국무총리였기도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직위나 뭐 이런 높은 어떤 직급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검사들이 특히 정치 검찰이죠. 그 사람들이 정인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모해하는 그런 위정을 하도록 공작을 펼쳤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어느 당이든 불문하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이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 시니컬하다, 냉소적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가 막상 실제로 드러나면 막 사람들이 엄청 막 반응을 하고 놀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옛날에 전두환 노무현 노태우 그 비자금 사건 때 전두환과 노태우가 수천억의 비자금을 갖고 돌린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회가 돌아가는 걸 알던 사람, 심지어는 유학생이었던 저도 다 아는 얘기였는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 막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검찰의 이런 식의 정치적인 사건, 특히 이런 경우에 미증교사라는 문제 또는 별건 수사를 통해서 증인한테 압력을 가하고 하는 일은 지금 공공연한 얘기였죠. 그럼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일부 식사청이라고 얘기하면 좀 말이 좀 뭐 옛날 그렇죠. 구식의 편입니다만 이런 문제에서 민감하게 정보를 취득하고 관심을 기울인 사람한테는 그게 통상적으로 다 알려진 쉽게 널리 알려진 얘기지만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검찰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드리면 꼭 무슨 일로 해도 뭐 사건을 억지로도 만들어서 이제 위해를 가하니까. 네. 근데 이제 소위 여염집이라고 합니까? 일루 하루 벌어 먹고 살기 바쁜 통상의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이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 만한 예외도 별로 없는 그렇죠.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단순한 모해가 아니라 이게 선거 조작 사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지난번 페이스북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을 겁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시계 사건이 놈들은 시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언론하고 검사가 소위 일종의 내통한 작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이후로 이제 한명숙 전 총리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죄 판결까지 난 겁니다. 그리고 한 총리는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은 뭐 추징을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계시죠. 연로하시잖아요. 그분께서 그리고.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뭐 저는 조국 전 장관도 같은 패턴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어차피 지금 재판에 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최근에 그 이후에 있었던 게 저희들이 지난번 그 선거 과정에서 한번 다루었던 채널 A 사건. 그렇죠. 채널 A와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소위 그 유시민 작가를 유시민 모해 위증교사 시도죄죠. 실패죄죠. 네. 실패한 거죠. 공작이 실패했던 거죠. 미수죄지, 미수. 그렇죠. 미수죠. 정확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획책되어 왔던 거고요. 그게 이제는 그 검사들의 수법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씨가 안 먹히는 겁니다. 씨가 안 먹히는 상태. 저번에 왜 유호성 씨인가 감첩부 몰아갔던 것도 사실 그게 옛날 50 때나 하던 중앙정보부가 하던 짓을 검찰이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죠. 중앙정보부라고 해서 이게 참 옛날 사람입니다. 유신 시대의 중앙정보부고요. 50 때는 국가안전기획부였습니다. 안기부였죠. 안기부가 하던 수법이었고 그것을 사실 지금 검사들도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체 검사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니까 혹시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검사들 중에서 특히 이런 특수 쪽에 관계된 사람들, 소위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진짜 밥 먹듯이 해왔던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검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검찰 전체 반응은 뭐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일간 신문에 났던 검찰 몇몇 사람들의 발언을 통해서 나타난 바로는 수사검사들은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은 다 오리발 내밀었죠.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근데 그게 오리발 내밀었던 것이 사실 좀 거짓말이라는 것도 좀 드러났죠. 자기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 이 세 명들을 부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세 명을 부른 기록이 나왔죠. 검찰청에.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게 그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일단은 거부하고 이게 부인하고 보는 급하니까. 네, 그런 게 많죠. 그리고 검찰 일부에서 신문에 드러난 바로는 이 사건은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징계 시효. 근데 지금 이게 누구 남아있는 검사들, 현직에 남아있는 검사들을 뭐 처벌하고 징계하겠다는 그 자체의 목적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만약에 증거가 조작됐다. 정은이 위정이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시고 그러면은 위정에 대한 재판을 해서요. 한명숙 총리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잠깐 여기서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은 징계라는 게 내부적인 징계 말고 재판을 통한 형사 재판거리도 안 된다? 아니 그거는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징계는 징계 시효가 지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두 번째 문제고 재심의 문제가 있죠. 한명숙 총리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 아니 재심 넘어가기 전에 제 얘기는 내부적인 소위 말하면 처벌 말고 형사적인 처벌 가능하죠. 형사적인 처벌은 가능하다.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죄인데 징계 시효가 지나갔다는 것말로 조사를 안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해 위정을 한 어떤 정인들, 아까 2명의 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인들 같은 경우에 정인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만약에 실토를 하고 있고 내가 위정을 했다라고 확인하면 그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수사를 해서 위정을 했다라 한 사람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그 위정을 하도록 뭐 회유를 하거나 종용을 하거나 압박을 했던 검사들에서도 기소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위정이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걸 근거로 해서 한명숙 그렇죠. 총리에 대해서 재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사의 가치가 굉장히 당연한데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징계 시효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런 이게 얘기죠. 일종의 약간 명분도 없는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지금 검찰총장이 네. 인권조사관? 인권감독관이라고 하는데요. 인권감독관. 인권감독관이라는 그 사람한테 조사를 할 것을 이제 명했다라는 게 이제 신문으로 이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대검에 있는 대검찰청에 있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전체 감찰을 이끄는 최고 뭐라고 할까요? 최고 직위가 높은 사람이죠. 책임자인데. 우리가 뭐 CEO라고 할 때면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감찰 쪽에서는 최고 책임자가 되겠죠.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아주 묘한 말을 올려놨었는데 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약간의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의견들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윤석열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의한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인권감독관에게 이 사건을 맡겼다라고 보는 것은 거의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인권감독관이 과연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권감독관이라는 이런 그 검찰청의 직위 자체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인권감독관이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검사한테 불려가지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 내가 억울하게 너무 뭐 당했다 또는 반말을 내가 나한테 옛날 같으면 이제 검사한테 뺨 맞았다 뭐 그렇죠. 뺨을 맞았거나 반말을 쓰더라 불쾌하게 하더라 뭐 내 말을 안 들어주더라 이런 불만이 있을 때 그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한테 그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권감독관을 이제 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검찰 쪽에서 자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인권감독관대 맡겼다는 뜻은 혹시라도 한명숙 전 총리의 인권을 이 검사들이 침해했는지를 알아보라는 뜻으로.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겉으로 내놓는 명분이 인권감독관에 맡길 때는 네. 뭐 명분이 말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권. 명분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한명숙 총리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억울함이 있었다는 거를 인권감독관이 어떻게 조사할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은 결국 엉뚱한 데다가 이 사건을 맡겨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도록 할 목적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인권감독관은 검찰 내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별로 알아주질 않는 자리입니다. 한직이죠. 예.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인권감독관이 별도로 한 명이 있습니다. 별도로 한 명이 있는데 나머지 조그마한 그 아주 작은 검찰청에는 뭐 형사 1부든지 형사 2부든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형사 1부의 부장이 인권감독관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이 인권감독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이름표를 하나 붙인 거고. 그러니까 아래 애들이 잘못하는 거 윗사람이 잘 봐라 그런 뜻인 거죠. 그런 것인데 실제로 유명무실하다는 거고. 그리고 마치 검찰이 인권을 지켜내는 사람인 것처럼 이름표를 하나 만들기 위한 것이 불가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인권감독관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잘 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들은 인사로서 항상 평가를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자기가 인권감독관으로 배치됐다고 하면은 그냥 그렇지, 물 먹은 거지. 물 먹었다 생각하고 사표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누가 보기에도 감찰에서 할 일인데 네. 그리고 감찰이 지금 일하고 있던 걸로 아는데 이 총장이 인권감독원에 맡긴다는 뜻은 감찰 보고 하지 말라는 말에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죠. 메시지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예. 원래 감찰은 자기가 감찰을 하면 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감찰을 안 하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수 부장이 쓴 글도 그런 식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감찰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습니다. 감찰은 일종의 밀행성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감찰을 하고 있고 누가 감찰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외부에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또 감찰을 당하고 있다,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것은 감찰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사안일 경우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이미 외부에 다 알려져 있는 사건에 대해서 도리어 공중이 검찰한테 당신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자기네들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현재 여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감찰을 누가 뭐 명했다든가 이렇게 공식적인 안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투명한 정부가 운영하는 방식인데 검찰청이 이때까지 그 운영하는 방식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요. 다만 찔끔찔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오히려 언론 공보 활동을 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도 오늘날 검찰총장이 나서서 감찰에 대해서 소극적인 의견을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마당에 감찰부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걸 우리가 감찰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도 그렇다면 이 얘기는 부담스럽겠죠. 감찰에서 이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라는 뭐 명확한 지시 또는 암묵적인 지시가 온 것에 대해서 감찰부장이 거기에 대해 일종의 약간 소극적인 저항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 사건이 유사한 패턴이 있습니다. 지난번 채널 A와 검사장의 어떤 그렇죠. 공작 사건에서도 대검 감찰부에서 해당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라고 감찰 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감찰한다라고 소위 보고를 했었죠. 근데 그때도 감찰을 일단 중지하고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중지하고 이 사건은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를 하도록 한다라고 지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검 인권부는 직접적인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검의 어떤 부서는 감찰부 외에는 직접적인 조사 기능이 없어요. 내부의 업무를 조정해내고 현황을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총장에게 보고하는 정도의 업무를 하는 것이지 보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직접적인 조사 기능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그 조사 권한이 없는 대검 인권부에다 조사를 지시해요. 그건 사실 권한을 넘어가는 행위를 지시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던 거고 이번에 그러니까 대검 인권부에다 얘기를 하지 않고 중앙지검에다 얘기를 해서 중앙지검이 이 인권 감독관의 조사를 하게끔 이렇게 배당을 하도록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약간 좀 아니다라는 지적 때문에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거의 같은 패턴이다. 그래서 이게 주는 메시지는 전체 검찰한테 그리고 이 감찰의 대상이 되는 또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당시의 검사들한테 이 윤석열 총장이 주는 메시지는 적당히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라 저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적당히도 적당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런 것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 잠깐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기억하고 끝까지 물구늘어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소나기 피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그렇게 피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어차피 아무러나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라면 아무러나 이 건은 공수처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어. 그럼 공수처 되는 거 보고 또는 공수처 막는데 주력을 힘을 써야지. 이거 갖고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러니까 소위 단기적인 대응을 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쪽에서는 말하자면 슬쩍 덮어놓고 정 안 되는 밖에서 들어오는 칼까지는 못 막지만 자기 안에서만 덮어놓을 수도 있지. 그렇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어설프게 밥을 지어버리면 밥이 네. 안 되잖아요. 근데 어설프게 밥을 지어 놓긴다는 게 좋은, 자기들 쪽에서는 더 좋은 방식일 수 있는 거죠. 아예 밥을 안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을 들어 먹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공수처든지 특검이든지 뭔 어떤 새로운 근본적인 대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밥을 적당히 짓는 거죠. 그래서 3층 밥을 짓든지 2층 밥을 짓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밥을 짓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좀 만드는 게 본인들 생각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아까 이제 한은상 씨를 얘기했습니다만 한은상 씨가 만났을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약간 촉이 빠르다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항상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 하면은 어떻게 살까? 그럼. 죽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고민은 당사자가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깊어요. 네. 그리고 빨라요. 이 촉이 굉장히 빠른 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맡길 거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건을 마사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사지가 뭐냐? 이게 마사지가 뭐 조작한다는 피로 얘기지, 회복을 도와주는 마사지가 아니고 적당하게 주물러서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문 용어라서 이게 참 아니 다 아는 얘기예요. 알아요. 네. 이 법조계가 아닌데 어떻게 하시죠 이걸? 아니 일반에서도 쓰는 그래요? 표현이에요. 네. 경제계도 마사지를 하는 모양이죠. 그럼 조직에서는 다 거짓말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게 아무튼 됐어요. 그분이 이걸 마사지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대검 인권부나 이쪽에서 조사를 들어오면은 자기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냐? 감찰에서 하거나 아니면 공수처에서 하면은 조사에 응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공수처면은 자기는 얼마든지 더 법무부는 지금 뭐래? 법무부가 감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쉬운 대목입니다.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죠. 여러분께서 아마 작년 조국 전 장관이 취임을 했을 때 법무부 직접 감찰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검찰개혁의 한 주제로 들어갔던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기존 규정이 이랬습니다. 뭐 제가 규정을 보면서 얘기할까요? 예전에는 검찰청의 어떤 잘못, 검사들이나 검찰청 공무원들이 저지른 범죄나 비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도 이 규정은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간이 걸리겠네 이거.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조사와 수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이게 대원칙으로 있습니다. 대원칙으로. 그런 다음에 예외적으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당시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뭐냐면 굉장히 중대한 공익 사건으로서 뭐 대검에서 직접 감찰을 할 수가 없거나 하기에는 아주 어렵고 뭐 이래가지고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줄여놨죠. 줄여놨고 그래서 이거를 규정을 작년에 많이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접 감찰을 아주 어렵게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최모 씨라는 분이 이제 진정서를 법무부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하지 않고 이걸 대검 감찰부로 넘겼던 거죠. 근데 대검 감찰부장이 열심히 이거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와 같이 이제 발언을 했던 걸로 보이시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법무부에서는 여전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본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감찰이 하도록 인권감독관이 하지 말고 감찰이 하도록 지시할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을 윤석열 총장이 소위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무부 직접 감찰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사유 중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그 하나의 경우로서 어떤 게 있냐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저는 해당될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직접 감찰을 명한다면 대검 감찰부도 아니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감찰 반원들을 다 동원해서 감찰을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의지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죠. 감찰을 하는데 만약에 협조를 안 하면 또 거기에 따른 또 징계가 또 징계가 가능하죠. 이제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감찰을 개시했을 때 감찰에 따르지 않을 때 출석하거나 진술하거나 뭐 기타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자체로 또 징계가 되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법무장관이 이제 서양식으로 생각해서 의문이 제기된 검사에 대해서 보면은 왜 그 사람들 보면 즉시 서스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직무정지를 그렇죠. 하는데 그걸 법무부가 직무정지를 명할 수는 없나요? 법무부가 원래는 직무정지를 할 수 있죠. 적어도 그럼 관련된 검사들은 직무정지를 지금이라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뭐 왜 안 하는지는 저도 잘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자 돌아와서 네. 여전히 감찰 쪽에서 검찰청의 감찰이 독자적으로 감찰은 여전히 할 수 있다. 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도 불평만 하지 말고 자기가 하면 되잖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또다시 인권감독관에 줬다는 것은 그 감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감찰을 거부하거나 나는 인권감독관이 조사를 먼저 한다고 그러면 난 그쪽에 받겠다라고 하면서 그쪽에 핑계. 그렇죠.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대검 감찰부장은 현재 감찰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채널 A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관계된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감찰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보여주는데 저는 그렇게 할 사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검의 그 감찰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게 비공개 규정입니다. 제가 아무리 인터넷을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해도 확보할 수가 없어요. 물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저도 옛날에 봤습니다만 대검 감찰이라는 건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감찰을 어떻게 중지하도록 한다는 것은 감찰이 죽어 있는 감찰이죠. 그래서 기본적 규정상으로는 감찰의 개시한 사실과 감찰이 종결된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는 하지만 감찰을 수행하는 것 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규정을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한동수 부장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서 감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감찰 대상자들이 협조를 안 할 겁니다. 비협조의 가능성도 있다. 네. 또는 그 비협조에 대한 불만으로 그런 글을 쓸 수도 있었겠네. 그것에 대한 기록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속도가 느려지니까 일단은 상황 자체를 감찰부장 입장에서는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진행되는 현황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 은유적이든지 약간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아무리 시간이 걸릴 거니까 좀 더 두고 보면 끝까지 갈 거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니겠느냐. 감찰부장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감찰부장은 독자적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지난 10월인가 11월인가 임명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아마 저는 기대가 큰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응모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응모하냐고 얘기를 하면 이때까지는 사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검찰이 속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 뻔히 아는 사람이 굳이 자기 하는 커리어에서 감찰에 응모를 해서 간다는 뜻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냥 말하자면 뭔가 생각이 있어서 정말 마음 먹고 갔거나 아니면 뭐 자기 그 인터널리 내부적으로 뭐 자리가 좀 좋은 데로 못 갈 것 같으니까 한번 요 배팅을 해보든가 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신양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음. 있고요. 근데 이제 대검 감찰부장은 사실은 검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일은 하는군요. 물론 뭐 정정당당하고 올바르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할 이유가 음. 없겠지만 사실 검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니까 감찰부에서 떴다라고 하면 거의 사실은 저승사자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검사들은 자기들이 사람들, 국민들에 대해서 아주 군림하면서 가혹하게 수사를 해보는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사를 받거나 자기들이 감찰을 당했을 때 느낌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감찰 대상이 됐을 때는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요. 심지어는 좁니다. 엄청 좁니다. 검사라고 해서 간이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뒷배를 믿고 떵떵거리는 거지, 그렇죠. 사실은.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막상 자기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살기 근데 위해서 실제로 검찰의 감찰부장이 뭐 말하자면 쪼무레기 일선 검사나 좀 못살게 굴지 뭐 부장 검사나 또는 지검장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통해 가지고 네. 강한 그 징계를 한 적이 있나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죠, 사실은. 그 포청천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까지 이제 감찰부장이나 또는 그 이전에는 감찰본부장이었는데 사실 검사들 내부에서 발탁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소위 말해서 순번 정해놓거나 이렇게 해서 뭐 추천해서 되는 게 보통이었죠. 그리고 그걸 임명하는 대통령도 당시에는 그럼 공모제로 된 지 얼마 안 돼요? 공모제를 했던 적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공모제를 했다 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는 다 끼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죠.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감찰부장을 정말 엄격하게 심사를 했고, 제가 이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동수 부장이라는 분은 판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 아닙니다. 몰랐네. 네. 그래서 검찰청 내에서 소위 뭐랄까 뭐 자기 식구라고 생각 안 하네. 그렇죠. 빚을 진 게 없죠. 그래서 이 법무부와 또 대통령께서 대신에 감찰을 하려고 하는 줄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거죠. 감찰부장이 판사 출신의 아주 그 똑부러지고 강단이 있는 소위 포청천이라 하더라도 밑에 사람들이 손발이 안 움직이고 협조를 안 하면 그러면, 본인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밑에 있는 감찰 1과, 2과, 3과가 있고 밑에 이제 감찰에 대한 검사와 또 감찰부 소속 검사와 감찰 뭐 공무원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을 잘 뽑아야 되는데 지난 1월 달 인사였나요? 검찰 인사 때 그래도 좀 이 검찰에서의 어떤 정신을 좀 제대로 가지고 해왔던 사람들이 감찰부로 배치가 됐다라는 평들이 있습니다. 그 배치는 누가 한 건가요? 대통령이 하신 거죠. 대통령이 뭘 알아서 그걸 하시겠어, 일일이 다. 그 이상은 저도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법무부가 개입을 하나요? 일단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제청권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제청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데 그 과정에서는 법무부와 대통령의 비서진들이 서로 인사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또는 점검을 하고 이렇게 스크린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아마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가지 않았나라고 평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긴 싸움입니다, 이게. 검찰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걸 왜 긴긴 싸움이 되도록 놔둬? 그 뭐 일종의 정치의 영역이라서 제가 이제 그까지 아니 이거 사실 정치의 영역이 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로 이제 그 얘기죠. 왜냐면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인데 이걸 왜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로 가도록 놔두고 또는 상대방이 정치적인 걸로 가도록 왜 지금 정부는 그냥 놔둘까? 그게 이제 국민들이 많이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그마한 콩 하나를 나누는 문제도 바로 정치화 되고요. 뭐 이번에 정의기억연대도 당연히 정치화 되고, 뭐 모든 문제가 어떤 그 여야 내지는 뭐 정치권에서의 공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정치화돼 버리면서. 그러면 현 정부는 그냥 정치적인 계산만 하면서 두고 볼 거다?
뭐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일정의 약간 속도 조절이나 전체적인 분위기의 진행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좀 더 사건의 실체가 좀 더 드러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위정을 교사했다는 검사들의 행적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누가 밝혀요? 근데 이제 공수처가 밝힐 수도 있고 감찰부에서 밝힐 수도 있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폭로할 사람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차례대로 말하면 인권감독관이 제대로 뭘 할 가능성은 없다. 네. 감찰이 독자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네. 자, 나서지 않으면 그러면 그다음에 공수처가 발족이 되면 공수처에서 나설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밝혀질 때까지는 좀 지난한 싸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모해 위정 교사에 관여했다라고 되어 있는 검사들이 현직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의 간부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검찰 내에서의 세력들을 활용하거나 또는 정치권에다가 그러겠지. 또 손을 내밀어서 그러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고 방어막을 치겠죠. 하겠죠. 이것을 정치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라를 뭐랄까요 좀 비튼다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사실 단칼에 정리를 해야 되죠. 단칼에 정리를 하고 정말 밝혀내고 저는 제 생각에는 공수처를 기다리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의 독특한 특성인데 옛날에 엑스파일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뭐 다른 나라 같으면 뭐 나라가 뒤집어지고 당장 무슨 뭐 대통령이 뭐 특별 명령을 내리거나 특검을 하거나 그렇죠. 해서 우진국 뚝딱 정리가 될 문제도 한국은 그냥 당연하게 오래가고 오래가는 것에 대한 정치의 공방만 남고 그건 지나가요. 근데 그거 자체를 그냥 양쪽이 다 그냥 놔두는 이상한 그렇죠. 이상한 그런 현상이 있죠. 분위기죠. 이게 이제 원체 정쟁이 격화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정치를 나가는 데 있어 어떤 뭐랄까 원칙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합의된 뭐 원칙이 있죠. 그 합의된 원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 전쟁을 겪고 나서부터 이때까지는 끝까지 사람을 죽이면서 또는 공작을 하면서까지도 이 정치를 해왔던 이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일소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촛불 때 뭔가 좀 크게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정치의 영역은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열린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하려고 했던 것도 이런 정치적인 문화를 바꿔내겠다는 것도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거죠. 배경이지 않을까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얘기는 공수처나 그러니까 뭐 검찰청에서 감찰이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일종의 반란이 될지 아니면 뭐가 될지 독자적으로 나서든가 아니면 결국은 공수처 발족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얘기네요. 예. 네. 저는 뭐 사실은 특검도 했으면 좋겠다는 글쎄,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도 마찬가지 하려고 했는데 왜 특검 얘기는 안 나오나요?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은 국회 내에서 특검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특검의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사건에 관계돼 가지고 특별히 만들어진 특검법으로 특검을 하는 게 있고요. 소위 말해서 상설특검법이 있습니다, 이미. 상설특검법으로 할 수 있는데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발동을 하거나 사건을 지정해서 굉장히 쉽죠. 사실 법무부 장관이 지정만 하면 돼요. 또는 국회에서 일종의 그 통과를 해서 결의로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국회 결의를 하거나 또는 특검법을 만드는 국회 영역이고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독자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거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소극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저는 사실은 뭐 열린민주당의 당 대표는 아니시고 더불어민주당의 전 당 대표시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당의 문제로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잠깐 일부 사람들이 이걸 재조사를 해야 된다, 뭐 어쩐다 이렇게 말을 갖다 개인적인 발언을 했는데 네. 그 회사 가라앉은 걸 보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거 갖고 말하지 말라라는 그 주문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새 조용한 거 아닙니까? 저도 뭐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요. 뭐 구체적인 제가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자기 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좀 뭐라 자기 식구만을 챙기는 그런 문제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누구 당의 당대표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검찰이 어마어마한 수사팀이 3명의 증인을 조작해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면 이거는 제가 볼 당대표의 문제로 삼을 게 아니고 사실 검찰을 전체적으로 재조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물론이죠. 네. 근데 뭐 우리가 그런 거 본지 뭐 한두 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종의 우리가 이제 이 뭐 순치됐다고 합니까? 그런 거지. 순치됐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불의에 적응해 버린 거지. 그렇죠. 아유 귀찮아. 옛날에도 그랬는데 뭐. 맞아. 근데 남들이 그렇게 해도 그럼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뭐 말해 뭐 합니까? 예. 오늘은 뭐 한 총리 그 위증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네. 뭐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또 한번 다시 또 한번 네. 얘기를 하도록 뭐 하죠. 계속 제가 이거를 추적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그 검사들이 또 증인을 또 만들어서 위증을 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던 또는 양산될 뻔한 또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곧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을 보면 MBC 정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네. KBS도 조금 좀 가세한 것 같고 네. 나머지 언론들은 뭐 여전히 입싹 씻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머지 언론들에 별로 기대를 하지는 않고요. 네. 어차피 이제 뭐 독립적인 언론이라고 위한 뉴스타파에서 열심히 또 하고 있고 MBC와 KBS가 또 같이 코업을 하고 공조를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평들이 조금씩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무협지처럼 들리는 거라서 좋게 말하면 흥미진진할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사실 본질을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검찰이 서울시장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증인을 조작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뭐 증인한테 압력을 가하고 조작하는 일이 그동안에 많았다라고 해도 소위 말하면 이런 사건에까지는 끼지를 잘 않았는데 자기들도 말하자면 그 바운더리를 지키는 거였죠. 근데 정치 선거에까지 개입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랬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